저는 뒤에 또 씨바예요. 저는 말 안 듣게 생겼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들었어요. 되게 착실하게.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자랐던 말이거든요. 다 이런 게 많이 듣고 자라시죠. 네. 그러니까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는 부모님도 이렇게 사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보셨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성공한대요. 근데 저는 10대니까 잘 모르잖아요. 제가 뭐 세상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그래도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니까 믿고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그리고 30대 초반까지 저한테 이제 남은 거 요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성공한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작 경험했던 이 대기업이라는 거는 좀 생각과 좀 달랐어요. 우선 두 분을 예로 들 건데 저희 사수였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포항공대 출신에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 약간 좀 제 싸가지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좀 뚱뚱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은 그 와이프가 공기업이었거든요.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애가 둘이어가지고 아침마다 그냥 애를 어디다 맡기고 오느라고 육아 전쟁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 피곤에 쩔어 있고 눈이 빨개가지고 맨날 그 짜증 상태 있잖아요, 사람이. 만성 피로. 그런 상태로 저한테 이제 좀 귀찮게 하셨죠. 그다음에 제가 신입사원 때 저희 팀 부장님이셨던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제일 일찍 나오시고 제일 늦게 퇴근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기러기 아빠예요. 자식들 저기 동남아로 어학연수 겸해서 필리핀이었나? 아무튼 이렇게 보내놓고서 할 게 없으니까 회사 근처에 원룸 얻어놓고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신입사원한테 같이 술 먹자고, 내가 술 사준다고 하면서 사실 신세한탄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월급 말고 어쨌든 그 조금이라도 수당을 더 받아보려고 여기 해외 현장이든 국내 현장이든 계속 그 수당 받을 수 있는 현장을 떠돌다 다니다 보니까 그 사이 애들은 다 컸고, 그러니까 그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아빠는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막 반항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에 우울증이 좀 있었고, 그래서 계속 밤마다 이제 혼자 술로 그거를 달래는 불쌍한 중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대기업은 이런 거였어요.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두 줄인데 심금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벽돌을 들고 있어서 널 안아줄 수가 없어. 근데 이 벽돌을 내려놓으면은 널 안을 수는 있지만 널 키울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저의 그 선배였어요. 저의 10년 후, 20년 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했죠. 제가 그래도 계속 분석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분명히 거짓말 하실 분들은 아닌데 왜 부모님 말대로 했더니 왜 나한테 이런 약간 골치 아픈 혼란을 줄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롤모델로 봤던 저희 그 친척 아저씨예요. 그분 580 개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580 개띠인데 그분이랑 저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약간의 롤모델로 좀 삼은 분이거든요.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기업 들어갈 때까지는 비슷했는데 여기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은 사우디 현장에 가서 3년 동안 일하면서 집을 샀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저도 베트남에 있고 이집트도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집을 못 샀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차이가 날까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금리거든요. 보시면은 80년대 금리가 최고 41%예요. 뭐? 4%예요. 사채보다 세죠.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내가 착실하게 적금만 부어도 국가에서 재테크를 시켜줬어. 해주던 시절이에요. 지금 어떤 펀드도 이런 수익률 못 내거든요. 워렌 버핏도 이런 수익 못 내요. 그죠? 이런 시절에 살았던 그런 분을 보고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시대 상황 이런 걸 잘 모르시던 분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갔더니 진짜 집을 사더라. 이렇게 막연하게 착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시절은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네. 끝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아내랑 지금은 저희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를 다녔고 저희 아내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둘 다 대기업이어가지고 합치면은 그래도 월급은 700에서 800 정도 굉장히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무리 맞벌이를 하고 쓸 거 안 쓰고 막 모아도 절대 이제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집 한 채에 막 5억 원, 7억 원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절대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를 저희는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제가 한창 회사에서 힘들 때 그 대리 한 250 정도 됐을 때 그때 회사에서 좀 어렵다고 구조조정이라는 걸 했어요. 아까 이따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때 제 입사 동기랑 그다음에 저희 1년 후배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1년도 안 된 후배인데 그 아이가 잘렸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회사에다가 내 목숨줄을 넘겨주고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나도 대비를 해야겠다. 넉넉고 있다가 그냥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점점 힘들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뭘 해야지 내 남은 인생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굉장히 많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좀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많이 넣어봤어요. 그래서 직장인이 왜 힘든가 봤더니 산업 구조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인가요? 선진국인가요? 선진국. 뭐 아직 애매하신 분들 계시나요? 선진국이에요. IMF에서 뽑은 전 세계 10개 나라에서 7위권 정도 되는 굉장한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옛날에 그 노동 집약형으로 됐던 그 제조업 위주의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문제는 뭐냐? 일자리는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계속 높아지거든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기업들은 생산 단가를 낮추려다 보니까 공장을 다 해외로 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학이 우리나라 예전에 그 사학특별법 이런 게 생겨가지고 대학 건립을 막 허가해줬거든요. 김영삼 정부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대학이. 그래서 보시면은 75년도에 대학 진학률이 70%밖에 안 되는데 2005년도에가 80%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때 2014년, 17년 거의 80% 육박합니다. 사실 대학을 나오면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직장을 들어가면은 대부분 뭘 하냐면 관리자를 해요. 그러니까 밑에 그 생산 라인이 있고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생산 라인이 없어요, 국내에 이미. 관리할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제 석사하고 박사하고 그러면 좀 더 연구원 전문직이 되면은 그나마 좀 자기 티오는 있겠지만 거기도 굉장히 경쟁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아주 힘들구나. 제가 첫 번째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맥도날드 캡을 쓰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1번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만들면서 굉장히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더더욱 이것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에요. 이게 IMF에서 뽑은 7개 국가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데 요것들은 얘네들은 다 높아요. 우리도 많이 지금 3만 달러 육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보셔야 될 게 인구예요. 인구가 되게 적죠. 5천만 명이 그죠? 거의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한 게 자기 자가 소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미국이랑 이렇게 막 싸울 수도 있는데 우린 그게 안 되고 무조건 만든 거를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야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해외 경제 의존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뭔가 좀 어려워가지고 수입을 안 한다. 그럼 우리나라에 바로 타격을 받는 거고 외국에서 뭐 산유국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은 저희 저는 그 두산그룹에서 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산 중공업이라는 회사는 발전소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석탄이나 그 오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죠. 그죠? 주 고객층이 그 중동이었어요. 아랍 국가들. 그래서 걔네들이 그 유가가 높을 때는 굉장히 수입이 많기 때문에 발주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많이 짓거든요. 인프라에 돈을 많이 쓰고. 근데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다 끊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거의 죽어났고요. 해양 플랜트가 다 그 석유 시추하는 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타격을 받아요. 그럼 기업에서는 놀고 있는 인력을 어떻게 하냐 바로 잘라요.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뽑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2015년도 회사를 했어요. 그때 잘려나간 제 동기가 이럴 때 잘렸습니다. 중공업뿐만 아니라 인프라코 그래도 잘렸고 그다음에 요번에 2018년도거든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잘리거나 아니면 타 계열사로 전출돼요. 자기 의지랑 상관없어요. 25일. 그쵸? 얼마 전 바로 기사야. 보시면 만 50세 이상. 그러니까 이분들 다 자녀들이 이제 뭐 고등학생 그리고 뭐 듣게 했으면 뭐 중학생 이런데 이제 잘리면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화도 안 돼요. 나가서 뭘 새로를 배워가지고 새로운 걸 뭔가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왜 힘드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내년 임금 인상이 되긴 하는데 그죠? 어쩌다가 뭐 안 되기도 하지만 그게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인플레라 그러죠, 그죠? 이 다이제를 예로 들면은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제일 좋아했던 그때 술안주로 많이 먹었거든요. 다이제 초코 600원 이걸로 밥도 때우고 많이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 근데 이게 지금 2,500원이래요. 요 8년 사이에 몇 프로가 올랐는지 보세요. 4.2배가 올랐어요. 근데 그 사이 임금 요 8년 동안 얼마나 올렸나 보세요. 오르긴 올랐거든요. 정권 바뀌고 굉장히 많이 막 지금도 뭐 내년에 또 올린다고 하는데 근데 오른 비율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그건 뭐냐 돈의 가치가 계속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인은 힘듭니다 점점. 이번엔 자영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그런 노동 계층을 차지하는 포션이 그 직장이란 라고 검색을 했더니 반경 800m 안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15개. 저희 동네에만 100m당 2개씩 있는 거 치킨 가게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치킨을 많이 시켜 먹을까요? 그러니까 이게부터가 이거 그럼 이 사람들은 뭘로 매출을 채우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굉장히 유행을 잘 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스몰비어가 좀 유행할 때 생겼던 이런 브랜드들이에요. 농구비어, 공식비어, 춘자비어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뭐냐? 출점 제한법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 출점 제한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 동네에 빵집이 생겼으면은 반경 뭐 500m나 1km 안에 빵집이 생길 수 없거든요. 유럽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바로 옆에 치킨집이 있는 거예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바로 옆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냐? 같이 죽는 거예요. 사실 이 법이 있어도 상도가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야, 바로 앞집에 예를 들어 커피집이 있는데 맞은편에 커피를 참아 우리가 어떻게 그죠? 내가 카페를 차려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상도덕이 없는 그러니까 나 먹고 살기에 좀 급급하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로 힘든 거는 창업 과정이 너무 쉬워요.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높대요.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부추겨요. 이 언론 애들은 광고로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굉장히 많은 그 돈을 주고 로비를 한대요. 그래서 뻑하면은 이런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많이 하고
저도 여기 몇 번 가봤거든요. 갔더니 본사에서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왔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이 뉴스에서 스몰비어가 뜬다. 그러니까 니들도 해라. 그리고 이런 것도 설명을 다 해줘요. 소자본 대출까지 해준다. 이런 거, 용구비어 이렇게 있는데도 스몰비어 시장이 뜬다. 이번에 캐그비어라는 게 뜬다. 되게 웃겨. 여기 보면 다 있잖아요. 뭐 한 1억 정도면은 창업할 수 있다.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정부에서 좀 약간 제재해야 되는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법도 이게 마련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아이템이 대부분 요식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서 사 먹는다고 다 요식업만 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골목 식당이 요즘 핫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백종원이 쓴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식당을 내려 그러면은 어디 맛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밑에서 요리를 배워요. 아니면은 그 요리 학원 들어가서 배워서 뭔가 자격증을 딴다던가.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예를 들어 닭도리탕이 요즘 뜬다더라 하니까 그냥 차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프랜차이즈 거기랑 해가지고 나는 거기 반조리식품 같은 것만 배워서 내놓는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네. 요 미스터 피자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은 자기가 뭐 퇴직금이든 아니면 여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차려요, 프랜차이즈. 그래서 그나마 이게 좀 쉬우니까. 근데 그 오너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고를 칩니다. 이 사람 되게 유명하죠, 악질. 막 경비원 때리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상장폐지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호식이 치킨 이 사람은 그 여직원 성추행해가지고 시끄럽고. 그 다음에 더 대단한 거는 요 봉구스 밥버거. 이 오세린이라는 사람 되게 청년 신화로 유명했거든요. 이 사람이 마약으로 걸렸어요. 그래갖고 경영에서 손 띄겠다 이랬는데 이 봉구스 밥버거 지분을 내내치킨에다가 몰래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돈 받고 튀어서 잠적해버렸어요. 가맹점주들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가맹점주들을 내 그냥 하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투자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오너들의 인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자영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건 최근 뉴스인데 백다방이 그나마 좀 약간 양심적이래요. 백종원이 워낙 프랜차이즈 많으니까 가능해요. 가맹점이 얘네가 로열티를 연 300만 원밖에 안 받는데요. 가맹점이 그럼 한 달에 얼마 받는 거죠? 20몇만 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백다방 하나당 로열티로 받는 게 20몇만 원이에요. 근데 그나마 이번에 줄였대요, 10%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백다방 아니 그 더본 코리아 전체 작년 매출이 대충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100억? 1,700억. 매출이 1,700억인데 로열티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럼 몇 개 가맹점이 있어야 될까요? 예전 같은 한 7만 개 있어야 돼요. 6만 10 그렇게 많은가요, 우리나라에? 아니요. 없죠. 네. 그럼 그 나머지 수입을 뭘로 채울까요? 이런 거예요. 구입 강제품. 우유 일회용 컵. 그죠? 그러니까 제품 밀어넣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밥집 이런 데 재료를 비싸게 밀어 넣는 거예요. 왜? 로열티로 내 수입이 안 되니까 이런 걸로 그 마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면서 아, 가맹점 정말 자영업을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계속 이유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번째는 외부 요인이에요. 아까 전에 그 직장인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인 말고 그 노동 축의 그 한 축을 이렇게 반대축을 잘 여기 담당하는 자영업은 죽을 맛이에요. 지금 저희 이 투잡 뉴웨이브 여기도 투잡하시는 사장님 계시잖아요. 네. 또 오늘 뭐 못 오셨는데 그분도 알다가 갑자기 집에 일 있어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 본인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힘들어질 거예요. 임금이 7천 얼마에서 10%를 8천 원. 사실 그 사업 모든 비즈니스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부터 잘라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많으면은 사람한테 들어가는 식비 있잖아요. 밥값이나 이런 기본 경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례해가지고 거기 뭐 연금이라던가 보험료 이런 게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이런 겁니다. 이 토머스 프레이라고 구글에서 지금 엘빈 토플러가 죽고서 현재 살아있는 미래학자 중에 손꼽는 사람이에요. 3명 중에 하나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18가지 앞으로 미래 유망한 기술이라고 예언했던 게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 인간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왜? 계속 인건비는 오를 거기 때문에 왜 물가가 오르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보충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기업에서는 어떻게든 그거를 그 원가 절감을 하려고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오프라인에서도 새로운 계절의 미래형 가게를 엽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 원하는 물건을 갖고 나오면 되는 가게.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애틀의 문을 연 미래 가게 아마존고. 여느 마트 매장과 다를 바 없이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고른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걸어 나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도둑질하는 기분 같다며 새로운 경험의 짜릿함을 표현합니다. Oh yeah, absolutely. I was in and out of there in less than 3 minutes. Yeah. I just grabbed what I wanted and walked out and didn't really have to talk to anyone. 이 매장을 이용하려면 아마존 고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야 합니다. 지하철 개찰구 같은 입구를 지나면 고객 정보가 체크인되고 매장 안에서 고르는 물건은 자동으로 온라인 장바구니 가운데 계산됩니다. 골랐던 물건을 다시 넣으면 장바구니에서도 자동 삭제됩니다.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d automatically. 아마존은 이 매장을 2016년 말 처음 개장해 직원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을 한 뒤 1년 전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미국 최고급 식품 매장 홀푸드를 인수했는데 이 무인 매장 기술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 무인 매장 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매장 근로자 일자리는 반발 변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 있어요. 뭐 노브랜드나 이런데 무인 매장이 뭐 활용해 보신 분 계시나요?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들어갈 때 신용카드로 이렇게 찍고서 그 하이패스처럼 지하철처럼 들어가서 장 보면은 알아서 그 찍어놓은 카드 갖고 결제가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요 정도 매장을 운영할 때 직원이 뭐 밑에도 한 2-3명은 있어야겠죠. 그죠? 관리하는. 그 2-3명이 시급이 예를 들어 뭐 10,000원이 넘는다고 하면 그 직원들을 쓸까요? 아니면 요 시스템을 쓸까요? 저 같아도 요걸 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싸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할 게 없어요. 제가 앞에서 직장인이랑 자영업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비춰보면은 진짜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살다가 죽어야 되냐? 근데 죽을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돈이라는 거를 배워야 돼요. 돈의 흐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학 서적 쓴 그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로 되게 유명한데 이분 책에 보면은 이런 이제 사부면이 나옵니다. 이 사부면은 뭐냐?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수십만 가지의 직업을 요 4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넣을 수 있대요. 이 급여생활자, 월급쟁이, 그리고 이 자영업자, 의사나 뭐 이런 그분들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돼요. 그리고 그 이건이나 그 제프 베소스 같은 사업가도 있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 같은 투자가, 요 큰 4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 세계 인구의 95%가 여기 위치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 부의 5%만 여기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5%의 부를 가지고 95%가 나눠 먹으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쪽 사업가랑 투자가 영역,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그 세계적인 억만장자 갑부들은 다 여기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부자냐면은 전 세계 모든 부의 95%가 이쪽에 있는데 인구는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눠 먹는 포션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하냐? 이 왼쪽에 계속 위치하고 있으면 니들 인생에는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 일을 하진 않지만 내가 만들어놓은 어떤 회사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시스템이 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여기서 돈을 모아서 최대한 빨리 사업가 영역으로 이동을 해라. 그게 니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교훈이 딱 이거 하나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사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 배워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문과라서 사실 뭐 이런 거 경제나 이런 거 배운 적도 없어요. 문과 출신들, 아니 저는 이과라서 문과 출신들 혹시 계세요? 네. 이거 배운 적 있나요? 회사를 어떻게 세우고 이런 거. 자본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고 노동쟁이 이거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도 안 배웠죠. 네. 외국에는 이걸 배운대요. 영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냥 노동자들 양성하는 그런 수준의 교육인데 어쨌든 이 비즈니스를 하래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쨌든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있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종류가. 첫 번째는 내가 회사를 세운다. 보면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를 세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그냥 판권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맹점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시면은 내가 회사를 세우기가 쉬운 거예요. 아니요. 애플 창립자가 누구죠? 잡스. 스티브 잡스죠. 돌아가신. 그리고 이 아마존 지금 제프 베소스죠. 세계 1위 부자. 그죠? 우리가 스티브 잡스나 제프 베소스처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못해요. 다시 태어나도 힘들어요. 너무해. 아 이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건 해야 돼요. 슬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은 영화로도 만들어진 사람들이 거의 위인전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X. 그럼 두 번째 검증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판권을 구매하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디야 같은 게 아니에요. 검증된 프랜차이즈. 그럼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의 가맹점 판권을 살려면은 얼마 드는지 아세요? 저 조 단위로 있어야 돼요, 저 그거. 아 이건 회사 세우는 거고 아. 가맹점 하나 사는 거 20억. 20억 정도 들어요. 15억에서 20억이 있어야지 내가 맥도날드. 맥도날드를 차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판권을 안 줘요. 안 맞아요. 심지어 4년제 때 나와야 돼. 그리고 저희 지방을 10억 하더라고. 그러니까 학벌도 본대요. 되게 웃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20억 있나요? 15억이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시지 않겠어요? 너무해. 그럼 뭐냐? 1번, 2번도 X예요, 여기는. 그럼 남은 뭐냐?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제공하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래요. 요런 말 되게 좀 낯설지 않아요? 네. 우리가 회사를 세우는 거 알겠어. 근데 못하니까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도 이런 양질의 검증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되게 뭐 저질 이런 걸 하잖아요. 페리카나나 서울식 양념통 공사.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는 1억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그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3번 요거는 굉장히 처음 들어본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 비즈니스를 알아볼 때 이쪽 관련된 그 책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이 책을 쓴 아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은 이게 좋은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의아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같은 친구 중에 부동산 재벌이 있는데 백만장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왜 그런 무슨 피라미드 같은 거를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야 이건 피라미드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야.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잘 활용하면은 나한테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본인이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비즈니스 맞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나도 당신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투자는 종잣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최소 1억 이상을 갖고 와.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부자가 될 수 있게 도와줄까 하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요사키가 제대로 인식하고 그 친구 도널드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이랑 같이 관련된 책을 엄청나게 막 써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통적인 유통이죠. 큰 축, 월마트랑 메이시스. 이 메이시스는 지금 망했어요, 미국에서. 백화점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창고형 매장이랑 그러니까 어쨌든 다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실 유통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통 방식인데 유통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왜? 운송수단이 계속 바뀌거든요. 통신기술이 바뀌고 예전에는 이런 상인들이 동물을 이용했다면은 그리고 대항해 시대에는 배를 이용했다면 그리고 서부 개척 시대에는 기차를 이용했잖아요. 근데 차가 나오고선 대부분 차로 이동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부터는 대부분이 인터넷 구매를 합니다. 저도 마트는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편의점에 가는 거는 그냥 뭐 맥주 4캔짜리 그럴 때는 아니면 그냥 급하게 생수 살 때 이럴 때 말고는 안 가요. 대부분 다 요걸로 주문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오늘도 굉장히 많은 택배 상자가 있어요. 뜯어서 분리수거를 해야겠죠. 이런 게 우리 삶이에요. 하지만 전자상거에도 다 대기업들이 이제 먹었어요. 돈이 되는 부분은 정말 그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전통적인 유통 방식이에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사실 매출을 발생시키려면은 제품이 여기에서 소비자까지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려 나가야지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중간에 연결자, 그 중개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통업체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전자상거래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제가 인터넷에서 옷을 많이 샀거든요. 그때 남자 쇼핑몰 굉장히 많은 그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살아남았어요. 아보키라고. 아보키. 그게 박태준이라는 얼짱 출신 그 사람 웹툰 작가예요. 메모지상주의라는 웹툰 그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냥 머리 잘 쓴 게 거기 캐릭터, 그 잘생긴 캐릭터들 나오잖아요. 걔들이 입고 있는 옷을 팔아요, 만들어서. 되게 머리 좋아요. 그 친구 기안84 따라서 친구니까 거기 막 나 혼자 산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친구 말고는 다 망했어요. 쇼핑몰 다 망했어요. 대부분 다 오픈마켓에서 삽니다. 이 유통체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 힘이 있으니까 갑질을 하기 시작해요. 납품 단가도 높이고 판매 수도 높이고 남은 재고도 다 떠넘기고. 얘는 절대 손해를 안 봐요. 이런 갑질 문화가 팽배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나아가서 얘들이 직접 지들이 상품까지 만들어서 지네 가게에서 팔아요. 이런 게 PB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커크랜드 요거 많이 이것도 사시죠. 이거 포스코 PB 상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많이 가격이 쌀 수밖에 없어요. 여기 들어와서 파는 애들보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쌀 수밖에 없으니까 저 같아도 가면은 GS 가면 유어스를 사게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같은 휴지라도 2-3천 원이 싸요. 둘만이. 점점 이런 폭리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단계가 발생해요. 원가 1,000원짜리가 10,000원에 팔리면은 9,000원을 유통회사들이 먹게 돼요. 정작 돈을 들이면 얘들이거든요. 재료비, 그리고 뭐 연구개발, 그리고 경비, 광고도 얘네들이 해요. 그리고 기타 유지비. 근데 얘네들이 이만큼 다 가져가니까 말 그대로 피자 한 판을 만들면은 유통업체가 요만큼을 가져가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진짜 제품 만드느라고 생고생한 것도 난데 왜 돈을 다 유통업체만 벌지? 그러면 그렇다고 원료를 아주 싼 거 저가를 썼다가는 자기들이 또 역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계속 끌려다니다가는 내가 우리 또 계속 적자가 여기서 파산할 것 같고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비자들도 요즘 굉장히 똑똑해져요. 다 검색해서 사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연예인 광고 보고 제품 안 사요. 오히려 걔는 누구야? 인플루언서? SNS 스타들 있죠. 네. 오히려 걔들이 광고하는 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걔들도 사실 상업화가 많이 돼가지고 협찬받아서 하는 애들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싸고 좋은 제품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뭔가 어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제조업자랑 소비자가 생각이 일치하게 돼서 손을 잡게 됩니다. 그건 뭐냐? 아예 유통업체를 따시키는 거예요. 배제해버리고 둘이 손을 잡고서 새로운 방식의 유통을 만들어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는 이 제조업자가 하고 대신 마케팅, 예전에 유통업체가 하던 그런 거를 소비자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광고비를 소비자가 대신 받아가는 거겠죠? 유통업자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나눠서 윈윈하는 구조가 탄생합니다. 이거 하나 보고 있을게요. 누구나 어떠시 창업을 꿈꾸지만 드는 돈에 비해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은 한 3년 전인가 나온 영상이에요. 회원 직접 판매라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참여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에 들어올 때 워낙 안 좋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영어로 번역하면 다단계 판매거든요. 그러니까 다단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공모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원 직접 판매라는 거를 명칭을 만들어서 이 홍보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이거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 회원 직접 판매 검색하시면 있어요.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만든 거냐면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법인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단체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국무총리 있죠. 총리실 직속 단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부에서 이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홍보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들여서 이제 이거를 해라. 미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도 몸 담고 있는 미스킨을 검색해 봤더니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궁금하시면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면은 다시 정리하면은 생산자랑 소비자가 있고 원래 전통적인 방식은 유통업자가 있었거든요. 얘네 빼버렸어요. 대신에 소비자가 중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제품을 써보고 입소문을 내주고 그러면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나한테 광고비 형태로 지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케팅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일상 행위예요. 우리가 뭐 음식점 맛집 갔다가 아니면 좋은 재밌는 영화를 보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은 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나의 어떤 소득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절대 뭐 비용이 안 드는 거죠.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마케팅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런 세계 리더들, 아까 기요사키도 막 책에다 썼지만 그냥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뭐 20억, 수십억 단위의 자산 가면은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들어있는 엄청나게 좋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 이건희, 클린턴이랑 지금 도널드 트럼프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까지 썼어요. 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하는가? 도널드 트럼프랑 로버트기서죠. 이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는 되게 신기한 게 자기는 다 어떤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당신이 모든 걸 잃고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 뭐 할 거냐고 했더니 네트워크 마케팅 할 거래요. 본인이 그냥 다단계 할 거래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은 그 당시 뭐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이러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트럼프랑 빌 게이츠랑 내 부모님이랑 친구 중에 누가 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까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이 나한테 엄청난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영상 하나. 지금 미국은 한 남자인데 뜨겁다.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의 말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 대체가 주목하고 있고 이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이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자산 10조 원의 부동산 재벌, 수차례 파산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달인, 자신의 이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자기 PR의 의지, 그리고 현재 지지율 1위를 가진 대선 후보 나가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남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지난 5월 조명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에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종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힘을 끌어주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가 그 미인대 아시죠? 미스 유니버스 그거 만든 사람이에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내가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겠대요 자기가. 근데 지금 뭐 자산 10조 원이니까 이런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근데 뉴스킨 비즈니스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법적으로는 속해 있는 회사라서 이런 일을 합니다. 제품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다 해요. 연구개발이랑 뭐 회계나 법문학. 근데 유통을 안 해요. 광고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 나 같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쓰고 이 사용담, 체험담을 주변에다가 널리 알리는 거예요. 내 광고를 해주고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면 나한테 다 돈을 받는 구조지 내가 누군가를 가입시키거나 알리기만 했다고 돈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경제 행위죠. 원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거니까. 그리고 나 같은 어떤 이제 이거를 경제 행위로 할 누군가 있으면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리스킨이 안 하는 거를 굉장히 우리는 서로 역할 분담을 잘 하고 있어요. 굉장히 건강한 비즈니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가입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떤데 뭐 S 뭐 이런 회사나 그런 데는 뭐 초기에 이것도 뭐 투자다 이러면서 막 270만 원어치, 뭐 400만 원어치 사기 하는데 그거 신고하면 다 걸려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전형적인 오히려 중개업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속된 말로 내가 제품을 쓰지 않아도 사지 않아도 내가 소개만 하면은 광고비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자본이 없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린 다 알려줘요. 저희가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면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다 알려주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많이 꽂혔어요. 처음에 퇴사하고 뭐 할까 했을 때 저는 직구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에다가 우리나라 화장품 떼다 팔자.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통관하기도 힘들고 거기서 바이어한테 돈을 받으면 못 갖고 들어요. 중국은 법이 그래요. 근데 이 뉴스킨은 54개국에 이미 진출해 있어서 내가 그쪽에다가 소개만 해주면 현지에서 바로 제품을 보내주고 돈은 나한테 한국에는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내가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게 내 자산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변에 제품을 쓰고 알려요. 체험담을. 그럼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소비자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축된 네트워크 안에 이 리스킨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그냥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누군가는 사고 써보고 좋으면 사겠죠. 그럼 여기서 이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리스킨이라는 회사는 나한테 수고했다고 이렇게 돈을 쏴주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힘들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면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 다른 가르쳐. 와. 근데 어쨌든 비즈니스니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뭐 직장 다니거나 자영업 하던 분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뉴스킨이 올해 10월부터 보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어플리에이트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영어니까 잘 모르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이런 SNS로 물건 많이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 어플리에이트들이에요. 내가 여기 상품을 내 SNS 계정에 올려 누군가는 보고서 구매하면은 나한테 구매 수수료가 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원래 아마존에서 먼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에 월 1억을 버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요걸 벤치마킹해서 쿠팡에서도 이번에 쿠팡 파트너스라는 걸 올해 런칭을 했어요. 우리도 이번 10월 달에 마찬가지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오픈을 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줘요. 그 매출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4에서 10%를 준대요. 쿠팡은 3% 주고 굉장히 싸죠. 하지만 우리는 8에서 40% 줍니다. 매출 비중에 따라. 그러니까 시장이 8%예요. 굉장히 우리는 유리한 구조죠. 네. 그럼 반드시 우리가 그렇다고 좋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라 검토를 해봐야겠죠. 네.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저는 이거 보는데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합법인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는 그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수상 신용등급 이런 것도 뭐 기회에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진짜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불안하긴 한데 딱히 뭐 이렇게 불편하진 않아. 그럼 뭐 계속 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자꾸 막 자다가 깨고 회사 가기는 싫고. 근데 나와서 뭘 해야 될지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고 그러던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알아봤던 것 같아요. 이 재정적 안전장치. 어쨌든 유통산업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중에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만 남는다고. 먼저 이런 럭셔리 영역. 부자들은 항상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사요. 왜? 대접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해가지고 나 혼자 쇼핑 있잖아요. 큰 그 예를 들어 샤넬 매장에 나 혼자 가서 신상 검색하고 뭐 입어보고 그런 영역은 반드시 있을 거고 대부분 서민들이 생필품 사는 영역이 여기 있어요. 이건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먹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직접 내 주변인들한테 나의 그 체험담을 전달하고 맨투맨으로 컨택이 가능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는 대기업이 접근 못해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설립 허가가 안 난대요. 아직까지 청정 지역.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저도 이제 곧 38이 돼요. 밀레니얼 세대인데 아주 좀 뒤쪽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20대에서 30 초반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제 후배들이나 아는 대학교 후배들 보면 굉장히 똑똑한데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31살. 그래가지고 막 대학원을 강제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건국일의 최대 스펙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부모 세대보다 못 산대요. 되게 불합리하지 않아요?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2000년도에 졸업한 분인데 학점도 2.7이에요. 저는 3.3으로 졸업했습니다. 운전면허증 1종 하나밖에 없어요. 이때 운전면허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얘네들보다 세요. 따라서 대기업 들어갔대요. 하나 있는데 대기업 들어갔대요. 똑같아요. 스펙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 그 58년 개띠 아저씨랑 비슷해요. 저랑. 이 사람은 진짜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모두 불합격.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 이미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 되게 답답한 거는 내 탓이라고 그래요. 되게 불쌍하거든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꼰대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이 노력하라. 안 되는 거는 노력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하면 노력을 하라고. 계속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 또 바보처럼 착해가지고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점점 더 스펙 경쟁에 매달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낭비거든요. 이걸 볼 때마다 되게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은 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백이 뭐예요? 백그라운드예요, 그죠? 뒷배경. 이거 줄임말, 뒷배경이에요. 그때 배경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패배주의가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미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하고 포기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 개천시 용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수성가 비율이에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인도는 카스제도, 신분제도가 거의 아직도 있는데 오, 우리보다 높아. 그런 나라가 오이씨. 인이 자수성가래요. 어이. 우리나라는 23%예요. 그리고 전 세계 포브스에서 조사한 전 세계 400대 부자 중에 우리나라가 올라와 있는 게 5명이거든요. 자수성가 없어요. 다 물려받은. 다 물려받았어. 3세들이 다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끝났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회사를 뭐 세워가 되는 거. 하지만 대다수 수저들은 이런 선택을 해요. 이거 노량진 강의실 하나거든요. 여기서 2명 합격한대요. 그런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합니다. 이들이 왜 이걸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종의 도피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안전하다고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근데 공무원 이렇게 돼요. 사실 공무원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박봉인데 연금 때문에. 보장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보다 한 3배 정도 받아요. 한 달에 뭐 마냥 300 정도 받는데 국민연금이 금방 고갈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공무원연금이랑 통합해버려요. 되는 걸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그건 뭐냐? 공무원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량진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 그림 아시죠? 이 모나리자랑 피에타. 르네상스 시대 대표 작품들이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미켈란젤로. 이 사람들이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게 물론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런 예술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는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게 이 메디치 가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후원을 했어요. 옛날 이제 17세기 이탈리아 최고 부자 가문이거든요. 지금은 망했는데 금융 재벌이에요. 얘네들 300년 동안 그 예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기 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 예술가도 양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이 사람들 그 장학생들이에요. 후원 받고서 계속 자기들은 그 예술에만 매진했으니까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이 사람 될 수 있었던 거 물론 똑똑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방원이 세종대왕이 마음껏 자기가 정권 잡을 수 있게 자기 형제들 다 죽였죠. 가지치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마음대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얘가 아무것도 없는 개차반이고 마약 중독자인데 본부장이에요. 대기업 그 부사장급이거든요. 본부장이면은. 근데 얘가 잘나서 이걸 하나요?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 제가 부산 출신이라 자꾸 이거 얘기하는데 원펀맨 아니에요?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 박서원이라고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 맏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근데 얘는 굉장한 꼴통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외국 유학 가더니 이렇게 됐어요. 부러워서 올린 건 아닌데 거의 끼둥갑에다가 돌싱이에요. 애도 있는. 근데 27살짜리 여자랑 결혼했어요. 14살 차이다. 그러니까 얘가 잘나서 그럴까요? 지금 두산 계열사 그 광고 그쪽 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잘나서 그렇다고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직원들. 아 진짜 잘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좋아서 그래요. 백이. 이 폭스바겐 이게 한 3년 전에 떠들썩했었죠. 그 디젤 그 배기가스 조작해가지고 이거 걸려가지고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과징금 때려 맞은 게 8조예요, 8조. 8조를 벌금으로 내면은 웬만한 회사는 다 망해요. 그죠? 근데 얘는 재밌는 게 폭스바겐 그룹의 계열사들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와, 다 아는 거죠, 대부분. 갖고 싶다. 스카니아가 폭스바겐 거네. 스카니아도 그래. 만두 그래, 만두. 만두. 그죠? 만두? 영상에 제일 많이 나왔죠. 람보르기니 우리가 슈퍼카 포르쉐. 우리의 드림카들이잖아요. 다 폭스바겐. 벤틀리. 그렇기 때문에 뭐냐 8조 원을 내고도 사상 최대 매출이거든요. 영업이익이 1조가 넘고요. 와, 아 얘는 뭐 5주에다가 그죠? 근데 최대 판매를 했대요. 이게 가능했던 게 람보르기니랑 부투가. 그러니까 폭스바겐에서 돈을 뜯겨도 다른 쪽에서 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잘 뚫어놓은 케이스예요, 얘들도. 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저는 이게 굉장한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재정적 문제 해결되면은 굉장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 재능 되게 많잖아요. 알아서 일반인들이 누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 유튜브로 방송하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재능을 썩히거나 노량진에만 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게 너무 아깝다고 저는 느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재정적 안전장치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이 저스트 절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사배 그리고 기안84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누구나 웹툰 작가가 될 수 있고 이런 유튜브 그 스타일리스트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 수업만 제대로 돼 있으면 그죠? 그거를 못 찾기 때문에 이런 재능과 꿈을 다 포기하고 그 노량진에 그 사람 빽빽한 그런 데 매달려서 청춘을 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한테 만수르 같은 후원자가 와, 행복해. 다 해주겠대. 그거 뭐 하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가 꿈꾸는 강남 건물주 왜 되고 싶냐면은 재정적 안전장치거든요. 이것도 매달 그럼 내가 돈을 더 이상 벌 필요 없이 나는 내 에너지를 다른 데다가 쓰면 돼요. 내가 원래 꿈꿨던 하고 싶었던 살고 싶었던 인생에 그죠? 그리고 주식 투자 하셨던 분 총알 계속 들어오는 이거 주식 안 망해요. 사고 싶은 거 다 사. 총알이 무한되면은 수익 계속 물 타다 보면 언젠가 이게 돈을 벌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어떤 부자의 주식 투자 해가지고 그 젊은 친구인데 집에 뭐 건물주가 그래요. 아버지가 게임하면서 그 개장 시간 동안 주식을 합니다. 하루에 1억씩 넣어요. 그러니까 장초에 그냥 사요. 시초가로 그냥 걸어놔요. 그럼 체결됐습니다. 우리 게임하다 보니까 또 떨어졌어요. 장 마감하니까 괜찮아요. 내일 또 물 탈 겁니다. 그래서 27일을 물 타더라고요. 27억. 그것도 돈 벌었어요. 4원 벌었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알이 무한되면은 누구도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을 번대요. 나한테 이런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게 좋지 않아요? 와. 근데 이런 진짜 있다고 하면 한번 뭐 하든 안 하든 알아는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은 벌어줘요. 뉴스킨이 벌어다 주고 우리는 이런 걸 누리기만 하면 된대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되게 이슈가 됐던 부부거든요. 크루스 부부라고 이 사람들은 백만장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돈 버는 문제는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꿈이었던 가족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애들 봐줄 그 보모들을 고용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돈 주면서 같이 세계여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돈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런 삶 누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정적 안전장치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저는 회사 다닐 때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답답함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담배를 굉장히 많이 폈어요. 하루에 막 2갑씩 필 정도로. 제가 일하는 데가 교보타워 강남에 보면 있거든요. 거기 그 사거리에 그 이제 정차 신호 해가지고 그 담배 피고 있으면은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파나메라나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걸 보면서 가끔 여름에 뭐 뚜껑 열고 타잖아요. 젊은 애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쟤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차를 이 대낮에 나는 일하는 시간에 타고서 놀러 다닐까. 근데 처음에는 뭐 그냥
부모 잘 만난 놈 이렇게 치고 하다가 너무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부모 잘 만난 놈이 많지 않아요. 다그 수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 진짜 있을 거야. 저는 공부만 하고 뭐 이거 좁잖아요. 제가 살아온 길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길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저희 아내를 퇴사시킵니다. 제가 그나마 연봉이 좀 더 셌으니까. 그래서 네가 찾아봐 했는데 그래서 화장품 파는 데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저 방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말리려고 왔다가 좀 알아보니까 저 그때 이제 소소하게 주식 투자로 제가 보고 있어가지고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NUS로 뉴욕 증시 상장돼 있는 회사래요. 그러면 괜찮은 회사네. 좀 안정적인 회사다 해가지고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사업도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세미나도 보고. 그렇게 6개월 동안 알아보고 저는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재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진짜. 이 뭘 하든 지금 우리나라 최근에 국가부도의 날 영화 개봉했잖아요. 젊은 분들은 IMF를 그 당시에 못 겪어봤는데 저는 그때가 중3 겨울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저 3년 내내 반장을 했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많이 어두워지고 이랬는데 그게 내년에 또 올지도 모른대요. 근데 아까 전에 그 폭스바겐처럼 걔는 파이프라인을 돈 들어올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하나가 망해도 다른 데서 돈으로 내가 여기 충원하면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 안전장치가 우리가 있냐 이거죠. 없잖아요. 그죠? 직장인들은 월급 말고는 월급이 끊기면은 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우리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들어보시고 괜찮은 것 같으면은 그냥 한 번 더 좀 알아보시고 이건 해야겠다 할 필요가 있는 일이다 하면은 이 기회는 꼭 잡으시면은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든든한 백 우리도 만들자고요. 백이 있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고 봐요. 우리는 건국일의 최고 스펙을 가진 세대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원래 지금 내용이 많았는데